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1주차에 했던 거 복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과 정책 과제 중에 정부 개입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공유해가지고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11조까지. 그래서 정부 개입의 근거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부 개입의 근거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형평성 측면, 세 번째 주택 구입 능력 제고 측면, 그리고 네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당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해서 그냥 시장이 실패했을 때 모두 다 개입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시장이 실패한 것을 보정할 수 있으면 개입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시장이 실패한 것보다 더 크게 정부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 개입의 근거 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어, 정부 개입과 정책 과제 중에 주택 정책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정책의 수단을 살펴보기 전에요.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 또는 공급 측면에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취하면은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이 변화하든지 공급 측면이 변화하든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변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발생을 하는데요. 그 결과로 해가지고 주택 가격 그리고 뭐 신규 주택 건설, 주거 수준 뭐 이런 결과들이 뭐 변화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택 성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 성과는 주택 시장의 수요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과 아울러서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주택 정책이 실행이 옮겨지면 주택시장의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택 정책의 성과, 그러니까 주택 성과라고 불리우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수요 공급의 여건, 그러니까 수요 공급 측면 그리고 주택의 성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주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 구입 능력과 주거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있고요. 그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어떤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계속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취하겠죠. 그러면 그 정책이 다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 성과에도 다시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 여건이 주택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 여건하고 그리고 주택 성과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뭐 주택 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뭐 조합을 이룬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익 집단을 형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건설업체 그리고 이익 집단들은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뭐 규제 정책을 완화해 달라.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의 주택 정책이 변화를 한다, 규제 정책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의 수요, 뭐 특히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시장이 작동해가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주택 성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있기 마련이고요. 이 이해 당사자들이 특정 정책을 요구하거나 반대한다.
라든지 하면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주택 정책이 변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 정책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택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이게 주택 정책인데 그 정책 수단은 크게 범위하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또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규제에서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 그리고 세제 및 보조금 규제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이걸 이제 그 직접 공급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규제하고 둘을 합쳐가지고 직접 개입 또는 직접적 개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제 및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주택 성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규제에서 세 가지로 나눴으니까요. 여기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직접적인 시장 개입. 자, 여기에는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거나 또는 뭐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부가 그 주택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정책 이걸 갖다 이제 직접 공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이거는 일종의 규제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규제 정책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제나 보조금을 공급 측면에서 한번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나 보조금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다음에 뭐 주택 대출 자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제나 보조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에 이런 정책들이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주택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 그리고 세제 및 보조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규제는 토지 이용 및 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고요. 이 토지 이용 규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부동산 공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 경영론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에서 그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용도지역, 용도지역 같으면 전 국토에 걸쳐 가지고 용도지역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뭐 규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국적인 규제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제이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규제로는 임대료 및 신규 주택 공급 가격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규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보조금 이제 공급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개발하고 또 건물을 신축하고 뭐 여기서 이제 주택 시장이니까 주택을 신축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특히 뭐 공동주택 아파트 공급을 한다, 신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자금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금을 갖다 좀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급 측면에 보조금 정책 중에 하나이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전 세계 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규제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고 강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규제, 평형 규제, 재건축 관련 규제,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또는 고유의 어떤 규제 정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택지가 있어야 되겠죠. 정확히 주거용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거용지를 갖다가 즉 택지를 갖다가
또 조성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택지 공급이 주로 공공 부문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물론 민간 부문도 택지 개발을 하긴 하지만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 공급을 해서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뭐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소규모,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 택지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서 특히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택시장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균형 가격 저 주택시장의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려면 공급업체들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업체들이, 주택 건설업체들이 주택 신축해가지고 공급하는 양을 늘려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규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의 공급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요가 변화했을 때, 수요가 증가했을 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이제 좀 전에 규제들만 생각해 봤는데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구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뭐 한 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제, 조세 제도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세제이다, 조세제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급 규제 그리고 세제를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 정책의 목표가 주택 가격 안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 정책의 목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손꼽을 수 있는 목표가 주택 가격 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택 가격 안정적이어야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하는 소득계층에서 주택을 갖다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좀 뭘까요? 좀 그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 규제나 세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이게 주택 시장의 안정, 즉 다시 말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도 안정시키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 규제라든지 세제, 뭐 솔직히 요즘 같으면 거래 규제나 세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가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팽창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주택 가격은 당연히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이런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그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신호로 이걸 신호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이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뭐 이런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이제 다른 결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거 수준의 향상, 여기도 좀 제약 요인으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변화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 이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죄송합니다.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는 범위를 좀 적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민간과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발 주택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불안정이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 경제, 거시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의 안정성 차원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급등한다, 급격히 상승한다라고 정말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다가 갑자기 언젠가는 또 급격히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여겨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그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주택 그 경매에 넘겨가지고 대출 자금을 갖다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처음에 급등하다가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이 이제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말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가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급등할 때의 주택의 가격을 담보 가치로 설정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게 주택가에 급락하면 이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대출을 해줬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산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봉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민경제, 거시경제가 휘청휘청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2008년 미국발 주택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미쳤던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국지적인 주택가격 변동.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지역에 걸쳐가지고 주택가격이 급등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이제 뭐 좁지는 않지만 수도권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개입할 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수도권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수도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든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다 보면 정부가 좀 적정한 수준만큼 개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 안정,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의 동향에 따라 가지고 주택시장 부양 정책, 주택시장의 억제 정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시장을 갖다 좀 억제하려고 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썼고요. 거꾸로 주택시장이 이제 좀 뭐랄까요, 수강 상태에 접어들면은 그러면 이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또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뭐 규제 정책도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또는 뭐 중위적인 중위값의 주거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뭐 이런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가격 자체를 통제한다, 주택 가격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수준에서 통제를 한다,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맞추는 게 주택 정책으로다 가격 안정된 가격대를 갖다가 맞춘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고, 그러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주택 성과가 결과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과제라고 하면요,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공급 기반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이 증가를 해야,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량도 따라서 증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주택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데, 그때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택 공급 곡선은 뭐예요? 공급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게 공급 곡선이지요. 그래서 가격이 수요 증가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그거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량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노태우 노태우 정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육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만 호 가까이 주택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제외하고 나면은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 그러니까 주택이 정말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한 이런 현상은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1000명당 주택수, 그리고 이제 1인당 주거 면적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은 한 50 내지 6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한 10년 넘은 것도 있고 한 7, 8년 된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요. 1000명당 주택수 보면은 우리나라는 363.85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들을 보면은 일본은 한 451호, 그다음에 영국도 441호,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532호 뭐 이 정도 정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주택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꽤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가 점유율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겠죠. 그래서 주택은 자가주택, 임대주택 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비율이 우리나라는 54.2%인데 미국은 65.1%고요. 프랑스 64.3%, 그리고 일본은 61.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7%에서 많게는 한 10% 넘게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인당 주거 면적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1인당 주거 면적이 25평방미터입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74.3평방미터이고요. 그리고 영국이 44평방미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3배 넓은 데서 살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정말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고 있는 재고량, 재고 비율, 그것도 이제 여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치 소득 가지고 1년치 중위소득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값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위소득 대비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몇 배일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4.9배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4.9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주택을 한 채, 한 호, 1호 구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본은 4.0배고요. 미국은 3.5배, 그리고 영국은 4.9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1인 가구가 1, 2인 가구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전체 주택, 전체 가구 수도 증가하고, 그러면 주택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 같으면은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걸 부수고 다시 만든다든지, 정말 그걸 대신해 가지고 다른 그 주택을 찾는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주택의 유형이라든지 주택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간 택지 개발 제한이라고 하는 규제 정책, 그다음에 뭐 소형주택 의무 비율 규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 뭐 이런 주택 공급에 관련된 과도한 규제들을 좀 완화해 가지고 공급 기반을 탄력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공급 곡선을 탄력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자. 그 방법이 규제 완화이다라고 이제 이분들은 교재를 쓰신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주택금융을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또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어떤 주택정책의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주택가격이 한꺼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90년대 후반 이후에 저금리,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공급,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왔거든요. 그럼 이런 그 주택 금융의 확대, 모기지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주택 담보대출 확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금융이 확대되면 일반 가게가 주택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 정도는 얼마나 더 커질까? 그 정도는 주택 금융 확대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가.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균형 거래량이 그냥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거래는 사고 파는 거니까 파는 게 많아져야지 사는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증가하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두 번째 거 설명드린 것하고 마찬가지긴 한데요.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 금융이 확대돼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신규 건설량은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주택 가격만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2008년 미국의 그 주택 금융 위기 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지기가 아니라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사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주택 금융 위기가 우리한테 정말 보여주는 시사점 어떤 거냐면은 주택 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택 부문,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금융을 확대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택 금융도 위험 관리가 좀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금융 상품들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변동금리를 금융기관에서 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금리가 변화하면,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그 주택담보대출 또는 뭐 장기 모기지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위험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고정금리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하는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정책 전환의 실행이다.
굉장히 큰 제목, 커다란 제목인 것 같긴 한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택 시장 그리고 경제 여건의 변화, 뭐 전반적인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대부분 보면요, 뭐 진보 정권이든 아니면 보수 정권이든 대부분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러니까 뭐 저기 막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뭐 주택 정책 또는 뭐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이제 그 긴축적인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강화시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그뭐 세제나 보조금도 좀 세제는 강화하고 보조금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갖다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뭐 다음 선거 뭐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면, 그때는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러면 주택 시장이 좀 뭐 좋아진다라고 하기 좀 그런데요. 주택 시장이 이제 부양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거 얼마 안 남겨놓고 뭐 한 1년쯤 될 겁니다. 뭐 이제 막 1년에서 1년 반쯤 남겨놓고는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정책들을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 세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 요 주택 정책이 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의 방향을 좀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이 있고 분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 집단,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뭐 대통령 선거 주기에 따라 가지고 주택 정책이 많이 바뀐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주택 시장의 성과에도 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택 정책, 그러니까 정부 개입과 정책 과제,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뒤에 설명드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정부가 주택시장에 왜 개입을 하는지 근거, 그리고 주택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정당화되는지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예. 여태까지 중간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뭐 강의한도 읽어보시고 제 설명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꼼꼼히 또 뭐 이것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또는 이것들 중에 이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